지난 총선에서 3% 미만 격차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구가 무려 37곳이나 됐습니다. 그중에 1,000표 차 미만으로 승부가 결정된 곳도 13곳이나 됩니다. 이번 총선은 더 할 겁니다. 대부분 여야 두 정당의 승부로 굳어져서 지역구마다 하루하루 등락이 바뀌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의 한 표가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집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어제 여야 4개 정당의 대면인과 함께했고 오늘은 정치평론가 4분 모셨습니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 명지대 김용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명실상부한 저희 정치평론계의 어벤져스 4분과 함께 55분 집중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녹취부터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총선거가 다가오자 의심 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확진자 폭증할 거라고 전국에서 의사의 편지가 쇄도합니다. 네, 정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주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검사 수를 줄여서 확진자 수를 줄여서 오늘 또 일일 확진자 수가 신규가 27명, 요즘 아시다시피 50명 아래로 줄어들었는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검사를 안 해주면서 확진자 수를 조절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 사안 자체가 이제 모 의사가 SNS상에서 이제 그런 유사한 글을 올렸어요.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다 실제 보니까 현업에 있는 의사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글을 내렸는데 지금 이제 정부하고 그 사사건건 대립을 해왔던 게 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의 최대집 회장이 굉장히 이제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이분조차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확인하면 이게 진위가 금방 드러날 사안인데 여러 가지 제보가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선대위원장으로서 정직하지 못하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하더라도 혼탁 선거를 선대위원장이 조장하는 것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홍 교수님. 글쎄요, 아마 그 말이 사실일 겁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가 해온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쌓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개개 그 병원이나 의사별로 약간의 한번 경험적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조금 과장되거나 와전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근데 뭐 김종인 선대본부장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뭐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들리면 뭐 지금 선거 하루 남은 마당에 네. 어떻게든지 간에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뭐 뭐라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그 준비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용준 교수님 혹시? 네. 실제로 선거는 이제 프레임 정쟁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총선은 두 가지 프레임이 충돌했어요. 하나는 이제 방역 성공론이라는 프레임하고 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충돌을 했었는데 방역 성공론이라는 그 프레임이 더 강력하게 작동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게 조사 결과로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라는 평가. 부분들이요.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이 방역 성공론이 나름대로 프레임이 작동되는 거라고 보고 야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했다가 막판에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견제론으로 바꾼 겁니다. 심판론하고 견제론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거제 마지막까지도 2, 3일 전까지도 누굴 결정할지 몰랐다라고 하는 비율이 20 내지 30% 정도 됩니다. 네. 아마 하루 전에는 12%로 나왔어요. 지난 2016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막판에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일종의 이건 이제 프레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는데 그거는 뭐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다만 네. 과거와 다른 거는 SNS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총선 하루 전에 이렇게 큰 의제를 어젠다를 툭 던져놓으면 이게 이제 사실 확인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고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저는 김종인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이끌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선거를 이끌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런 식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동안에 선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방역 당국에서 충분히 해명도 됐고 또 해당 언론사 이 문제를 이제 제기했던 언론사조차도 더 이상 반박 보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고 그 거리두기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부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 건수가 일부러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심 환자가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단 감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단 감염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숨깁니까? 숨길 알겠습니다. 수가 네. 없는 체제잖아요. 근데 마치 검사 축소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앞서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하면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 해당 언론사 기사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퍼가지고 가짜뉴스처럼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효과를 만약에 기대하고 네. 저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저런 방식으로 선거를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막에도 나갔지만 저희 질병관리본부나 방역당국에서는 일별 건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보통 8,000건에서 15,000건 가까이 하고 지난 4월 7일 며칠 전에는 2650건으로 가장 많이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수가 실제 검사 건수 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실제 검사 건수의 감소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특집 사사건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급하고 소모적인 삼류의 정치를 품격 있고 생산적인 인류의 정치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정치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품위와 신뢰의 정치를 꽃피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 충분한 의석을 국민들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당은 국민 그리고 민생을 근본으로 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당, 교섭단체 만들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판세 분석합니다. 먼저 서울 보겠습니다. 네. 49석의 의석이 걸려있는 단연 최고의 승부처입니다. 김영준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35석 가져갔습니다. 49석 중에 35석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의석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는 조사 결과를 보고 있지 않지만 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큰 차이가 뭐냐면 국민의당이 지역구에다가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당이 지난 2016년도 수도권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표가 네. 180만 표입니다. 15.4%. 이 180만 표가 과연 어디로 갈 거냐가 제가 볼 때 저 경합 지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통합당을 찍거나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난 2016년도에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속에서 고민하다가 국민의당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중도 보수층의 비율이 중도 진보층보다 많았을 거다라고 네.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국민의당 그렇죠. 찍은 건지. 그래서 실은 82석을 가져간 거예요. 수도권에서. 야권이 분열됐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일당이 됐느냐. 180석까지 요새는 180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때도 새누리당이 180석 가져간다고 했는데 122석까지 못 가져갔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국민의당의 표가 새누리당 표를 잠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당을 찍었었던 표가 누구를 잠식할 거냐라는 부분들, 누구에게 표를 던질 그 것이냐. 말씀대로라면 당시 그 보수표가 국민의당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그 표가 다시 보수로 갈 것이다.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네. 실제로
저는 어떻게 뭐 조사를 보면은 지금 부동층이라고 하는 표 한 20 내지 25% 부동층에 은폐형 부동층가 한 4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나와 있는 조사 결과와 다르게 한 5% 정도의 숨은 샤이 보수층의 보수, 표가 이런 거, 네.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와 흐름 속에서 아마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뭐 기자들은 꼭 이런 거 나눠서 이렇게 꼭 이렇게 어쨌든 민주당 의석수가 35개보다는 못 나오지 않을까의 무게를 두신 것 같고요. 박시영 네. 평론가. 이제 과거 선거와 늘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전제는 국민들의 인식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여론조사를 쭉 해오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지난 이제 탄핵 촛불 시위 과정에서 정치적 각성이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 내부에서. 그래서 정치의식이 상당히 변화했다. 일단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선거는 뭐니 해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입니다. 대통령이 일을 잘했으면 힘을 실어주는 선거고 일을 잘못했으면 혼내주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전화면접 조사로 하면 60%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 선거의 접전지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숨은 보수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오히려 강남벨트에서 접전지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저는 뭐 강남벨트하고 용산, 양천갑 이런 데를 좀 접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의석수가 늘어납니까? 저는 한 5석 정도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뭐 촛불 그야말로 혁명 이후에 유권자들의 성향이 좀 달라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우선 지난번 그 총선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국민의당으로 많이 회귀를 했느냐, 분들이 전환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총선 그 당시 공천 파동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뭐 옥새 파동 뭐 이런 거 있었죠. 굉장히 많은 보수적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찍었단 말이에요. 특히 정당 지지에서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당 찍었고 후보에서도 상당히 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분도 아까 지금 이 대통령 지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대개 뭐 50% 후반에서 60%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응답자들이 그러면 대통령을 찍었습니까? 언제 지난번 대선에서 찍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또 한 60% 가까이가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은 41%를 득표를 했는데 지금 응답하시는 분들은 60% 가까이가 지금 대통령을 찍었다고 응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가 5%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지난번이 훨씬 더 숫자가 과장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에게 한 6대4 정도로 민주당 쪽에서 여당이 좀 우세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전체 49석 중에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이제 샤이 보수 얘기로 이어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당시 찍었던 분들의 성향은 제가 볼 때는 호남계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반문 정서가 있기도 했고 또 실제로 호남에서 23석이나 국민의당이 얻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는 2개밖에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호남계 분들 중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했던 분들이 국민의당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그분들이 보수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샤이 보수가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 안에 샤이 보수가 과연 안 잡혀 나왔던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약간 갸우뚱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초박빙인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이전의 20대 총선보다는 민주당 입장으로 조금 더 유리한 선거판이 만들어진 것만은 맞아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의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고 심판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뭘 심판하죠?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코로나는 촉발 요인이에요. 기저 요인이라는 거는 3년 동안 오랫동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저장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실정에 대한 문제, 특히
그날 지금 얘기하시는 저는 호남층이 많이 찍었다고 보지는 않는 게 그분들이 지역구 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찍고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찍을 때는 국민의당을 찍었다는 거는 맞지만 지역구 후보 찍을 때는 그분들은 중도 치면서 약간 개혁적 성향을 갖고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더 나아가서 지난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보여준 이러한 그 나름대로 이 도덕성 상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 벼랑간 코로나 때문에 네. 오랫동안 나왔던 게 사라진다? 그렇게 보기 힘들 수도 있죠. 박지원 네, 대표 짧게 발언 듣고 네. 저는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미래가 좀 굉장히 암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련의 흐름이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선진국으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빌 게이츠 이야기도 있고 외신 이야기도 있고 백신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르고 있고요. 그런 어떤 희망의 단초들을 좀 읽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텐데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이 처음부터 이제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방역이나 경제 대응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을 때 빨리 태도를 바꿨어야 합니다. 견제론으로. 근데 시종일관 지금 심판론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당장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방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하고 괴리된 지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자, 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나만 더. 네. 아까 홍성걸 교수님이 얘기했던 보수층은 그거 주장합니다. 응답자들이 대개 과거의 투표 패턴을 물어보면 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더라. 그건 이제 보수 측에서 많이 주장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승리자를 찍었다라고 거짓 응답을 합니다. 일부는. 그것은 일관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응답자들이 거짓 응답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뭐 그걸 그 우리가 말씀까지만 듣고, 예, 네. 응답자들은 뭐 있는 그대로 대판다는 걸 가정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는 아까 우리 김형준 교수 말씀에 한 군데 더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코로나 사태는 일종의 코로나 착시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코로나 착시 현상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 왜 그러냐면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요. 이미 지난 3년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소득 하위 20%, 그다음에 차상위 20%, 거의 40%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소주성의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꾸로 됐어요.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위기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도덕성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특히 젊은 세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는 이 조국 사태가에 대한 그 대응을 보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과연 네. 촉불 정부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저 요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는 촉발 요인인데 지금 당장 단기적 요인인데 이 유권자들이 단기적 요인에 더 쏠리느냐 아니면 기저 요인에 의한 판단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지금 승패가 달려. 알겠습니다. 자, 승부차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서울? 네. 이 중에서 뭐 여기 아니어도 관심 지역은 정말 많죠. 네. 특히 눈에 들어오는 지역구가 있거나 후보가 있으시면요.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김상환 평론가 하시는 말씀 있어요? 저는 강남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기 지금 강남을은 표출이 안 돼 있는데 네. 전현희 의원이 그렇죠. 당선이 네. 된 곳이잖아요. 네. 강남에서 민주당이 당선을 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고 네. 거의 없는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강남 쪽에 유권자층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세곡 내곡동에 있는 곳에 그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았던 그 젊은 층 세대들, 그 세대들의 의식이 또 지금 달라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이제 우리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얘기가 됐던 것처럼 강남 좌파라고 일명 불리는 사람들, 유권자 층위도 좀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남 지역이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강남 지역은 제가 볼 때 강남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뭐 미래통합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 유권자 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의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득표를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박진 후보하고 전현희 후보하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 질문이 너무 일차원적인가요? 네. 시청자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송파을하고 네. 서초을을 주목하는데요.
송파을은 이제 배현진, 최재성 네. 두 분이 격돌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여론조사에 보면 초반에는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우리 밑그림을 준비하고 있죠. 네. 배현진 후보가 초반에 조금 앞서 있는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D-6일 네. 즈음에 다가와서 최재성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네. 결과가 몇 가지 나왔죠. 추세상 최재성 후보가 조금 더 그 흐름은 좋습니다. 원래 그 D-6일 즈음에서 네. 원래 뒤처진 후보가 앞서가는 게 흐름상 좋은데 저 지역도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리우드 시티라는 2만 명의 새로운 신규 유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아파트 표심이 어떻게 흐를지 너무 관심이 네. 삽니다. 아나운서 출신, 앵커 출신 배현진 후보와 사선 최재성 의원이 맞붙은 곳입니다. 저 지역은 원래대로 하면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에요. 네. 지난 2016년도에 최병길 후보가 당선됐지만 그 당시에 공천 파동 때문에 일어난 부분들도 있어서 네. 송파병과 송파을은 좀 다릅니다. 송파병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 굉장히 강하고 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성향이 강했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이제 박빙의 승부가 나온다고 보는데 배현진 후보가 사선의 최재성 의원과 저 정도로 나름대로 초박빙을 간다는 거는 굉장히 그 선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저는 뭐 여론조사도 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은 빅데이터 상에서는 배현진 후보가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앞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저기는 정말 한번 좀 열어봐야 되는데 제가 흥미로운 거는 두 곳입니다. 바로 동작을하고 얘기하는 그 네. 저기에서 광진을인데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이수진 후보요. 정치 신인과 결국 관록의 후보가 붙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을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 이론에 의하면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동작을은 나경원 의원의 인지도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수진 후보는 이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거기는 추미애 의원이 5선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좀 그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과연 네. 이 동작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온 국민이 궁금할 향후에 겁니다. 진보와 네. 보수의 방향성이라든지 네. 한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관심이 네. 많습니다. 제가 뭐 나머지를 하려니까 나머지는 용산 남았어요. 근데 네. 용산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영세 후보는 그 영등포에 있다가 지금 용산으로 네. 옮겨간. 과거에는 진영 장관 지역구였죠. 그렇죠. 네. 진영 장관 지역구였는데 진영 장관이 재밌는 게 저기 그 보수 정당으로 나가서도 되고요. 됐고요. 네. 또 진보 정당으로 나가서도 되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이 꽤 있는 지역인데 여기 지금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이에요. 강태웅 후보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붙고 있는데 서로 상당히 그야말로 용호 상박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용산구에 그 동안에 지금 이제 미군 공여지가 이제 반환이 되고 네. 뭐 철도 부지 뭐 이런 개발 소재들이 좀 있어요 용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분이 더 이게 적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 을자 붙은 지역구가 다들 그렇습니다. 네, 인천도 그렇고 핵심되고 있는데 저는 광진을은 지금 오세훈 후보하고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하고 고민정을 개인으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세훈 후보하고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침 그 이인영 이 원내대표가 네. 어제 뭐 그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네.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지금은 70%인데 네, 그렇죠. 100% 가정에 지급하겠다 예, 이런 그래서 뜻이죠. 사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는 많을 건데 하필이면 이제 표현을 이렇게 누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자당의 후보가 이렇게 네. 함으로써 그러면 고민정 후보 당선 안 되면 안 줄 거냐 뭐 이런 반대적인 생각을 유권자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그러면 자기 돈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네. 오세훈 후보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부분 짧게 얘기하면요. 네. 이 그 기본 그 긴급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 주자 이 얘기를 나오니까 그렇다면 전 국민 다 주자. 하위 70%가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을 정했고 청와대도 여야가 의견이 좀 모아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얘기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어떤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파장이 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크지 않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매표로 이렇게 연결해서 받아들일 그 국민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자 이건 또 네, 김성환 변호사 간단하게. 네. 예, 개그를 다큐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확한 표현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원내대표가 한 발언인데 이런 발언 좀 선거 여러 지역구 가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어느 당도 다 알겠습니다. 했던 거 아닌가요? 네. 자.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뭘 못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사실은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선거가 굉장히 박빙세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표심을 자극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측면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후보 측에 문제 삼는 것보다 민생당이 들고 일어났어요. 오히려 네. 더 크게. 그러니까 네. 예. 왜냐하면 인천- 네.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후보자 선택 기준을 보면 정당도 있고 공약도 있고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가 정면으로 자신의 능력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되면은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거는 큰 틀 속에서 보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히려 고민정 후보의 그런 다른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 난 것이지 네. 그거가 배제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알겠습니다. 못했다고 자, 생각합니다. 오늘 안에 딱 되니까 그렇죠. 오늘 안에 인천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자, 인천에 승부처 그래픽을 주실래요? 인천 걸? 그래야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뭐 몇 곳 승부처라고 해서 올려놨지만 매우 주관적인 것이고. 네. 인천은 여기 맞죠? 경기네. 아, 여기 지금 경기. 경기도 아, 네, 경기도입니다. 네. 경기. 경기도 먼저 볼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들 최고의 관심 지역구입니다. 저 중에는 저희가 직접 연결한 지역구도 몇 개 있고요. 네. 경기도도 그 격전 지역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고향갑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초의 여론조사 해보면 이경환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또 문명순, 심상정 후보가 앞서 있는 결과도 네. 있었고 또 심상정 후보가 앞서 있는 저희 결과도 진짜 세 명 중에 누가 될지 누가 모르겠어요. 될지 아무도 네.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개는 심상정 후보한테 과거에는 전략적 투표를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워낙 이제 상징성이 큰 분이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정의당과의 어떤 약간의 거리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과거처럼 심상정 후보한테 몰표를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흐름들 들어보면 세 분 누가 될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저 지역에서 심상정 후보가 된다면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체면 치레를 하는 거고요.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굉장히 이변입니다.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한석을 확보하면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혹시 비례 후보에서 의석을 확보하는데 한석이 줄어든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의석수 그 득표율에 따라 다른데 네. 만약에 정의당이 10% 정도 득표한다. 지금 네. 여론조사처럼 나온다면 한석은 상관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지역구가 두 석이 되면 비례가 한석이 줍니다. 네. 동그랗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예. 판세만 보면 정의당이 뭐 한석 정도 저는 뭐 한석 정도 내외 아니까 아닐까. 두 그러면 석을 달성하기는 쉽지 그 않아 보입니다. 말씀대로라면 비례의 의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않을 거다. 그게 사실입니다. 한석만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고향갑 뭐 당연히 그렇고요. 네. 또 아까 우리 저 이정미 후보가 나온 인천도 같이 네, 인천 네. 연수을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소위 그 진보적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그 정의당으로 나뉜 네. 그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백중지세들을 보이고 있는 네. 그래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양시 정인가요? 네. 사실은 가불병정 고양시가 다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사실은 창릉의 소위 그 제3기 신도시 네. 개발을 그 김현미 건교부 장관이 발표하고 하면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게 고양시입니다. 네. 그 일대 부동산이 아주 완전히 지금 뭐 엉망이 돼버려서 부동산 시장이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 갑 뭐 정할 것 없이
이 고양시 4개 선거구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고전할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미추홀 의리죠? 그 인천입니다. 그건. 인천, 네, 조금 인천. 있다. 네. 예. 네, 네, 말씀하시죠. 미추홀 의뢰 우리 통합당의 윤상현 후보가 네. 무소속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만약에 통합당에서 단일 후보였다면 안상수 후보 있는 곳이죠. 네. 네. 단일 남영희 후보였다면 후보.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을 이제 그 안상수 후보하고 나눔으로써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주로 고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뭐 그게 저희가 이번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고향에서 막 시위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고 김연아 후보가 또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이란 말이에요. 고향 지역 전체가 지금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정반대로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로 표가 가지 않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의사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향은 을과 정은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는 느낌이고요. 기존 여론조사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병 같은 데는 네. 경합, 갑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인천은 우리가 이번 선거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인천이 인천 지난 13개 지역이거든요. 8대 7인가 나왔어요. 아니죠. 민주당이 7명, 네. 그다음에 이제 7대 6 나왔습니다. 7대 6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새누리당 성향의 네. 소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지금 여론조사들 쭉 보면 인천이 민주당 후보들이 일제히 앞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저는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완전히 실패했다 봅니다. 거기에 아까 이제 윤상현 의원을 네, 홍 교수님 잘라내고 지적하신, 네. 안상수 들어섰죠. 거기다 이제 민경욱 2번 떨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죠. 그러면 이제 공천 과정에서. 민현주 네. 의원과의 관계 복잡했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전희경 의원을 또 동미추홀 갑으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끌시끌한 거예요. 인천 벨트 전체가. 그리고 인천에는 충청권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근데 충청권이 최근에 한 달 사이 유심히 보시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뛴 지역입니다. 그전에는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했는데 최근에 충청도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인천이 굉장히 여건이 우세한 지역으로 좀 바꿔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네. 그 설명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인천에. 왜냐하면 이거 일종의 공천 파동인데 공천에 잡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좀 떨어지게 마련인데 고향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원래 가불병정이 그쪽 지역은 민주당이나 지금 여권 지지세가 확실한 지역이에요. 본래가 네. 가불병정 모두가.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대등하게 여론조사가 네.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세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읽고 있다, 유권자들이. 제가 김영준 그렇게 봐야 교수님께 돼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향, 일산으로 대표되는 고향시 주민들 입장에서 다른 지역 집값이 오를 때 이 지역만 안 오르고 있는데 그 앞에 서울과 더 가까운 데에 3기 신도시가 그렇습니다. 발표되면서 그럼 우리는 뭐냐라는 네네.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 누가 그러더군요. 내 돈 잃는 것보다 남이 돈 버는 게 더 속 아프다고. 그런데 이 속상함이 진짜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서 표로 연결될까요? 내가 좋아하던 내 정치 성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선거 이론을 보면은 네. 포켓 밸류 보팅이라고 해가지고요. 호주머니를 두텁게 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찍는다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그 자산 가치가 상실되는 데 대해서 분노 투표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고요. 그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만약에 우리가 저는 조사 결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만약에 경합을 한다면 그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하는 수음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관심 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지금 분당인 부분인 거예요. 분당은 전통적으로 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강했었던 지역이었었는데 지난 2016년도 이제 총선에서
다 이제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하나의 분당이라고 천국의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분당에서의 변화가 온다고 한다면 조금씩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 문제와 관련돼서 똑같은 고향과 비슷한 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냐라고. 왜냐하면은 좀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많이 그 뭐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인지도가 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과 같이 이렇게 맞붙을 정도라고 한다면 특히 경기도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겠지만 정책적 요인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나름대로 추론을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전체를 보면 분당 쪽하고 용인 쪽 이런 쪽에서 이제 종부세하고 좀 민감한 맞습니다.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야당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약진하는 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저는 동의는 하는데 아까 이제 고양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용우 김연아 의원 붙는 지역이 박빙 지역이죠. 박빙 고양, 지역인데 네. 정입니다. 그 지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 분명히 관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판교처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일산 사람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서울로 출퇴근을 덜 하면서도 자족도시를 만들어달라는 욕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융 전문가 아닙니까? 이용우 후보 같은 게 또 이제 김연아 후보는 부동산 전문가고 그래서 둘 다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K 지역으로 가볼까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부산 경남 지역 보겠습니다. 네, 양산 의뢰 김두관 후보와 나동현 전 시장이죠. 여기 저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하려다 만 곳이고요. 부산 진갑 민주당의 뭐 PK를 상징하는 김영춘 전 장관과 서병욱 전 시장이 붙었고요. 부산 남을 늘 관심이죠. 이현주 의원이 후보로 출마한 곳입니다. 창원 진해 같은 경우는 해군도시인데 황기철 전 사성장군인가 그렇죠? 네. 행정의 달인은 이달곤 후보가 또 부산 사상에서는 장재현 의원과 배재정 전 의원이 맞붙어. 부산 사상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 지역구죠. 네. 이 중에 관심 가시는 지역구가 김영준 교수님부터? 저는 선거는 구도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네. 부산 진갑시 실은 그런 거예요. 김영춘, 서병수만 나왔지만 네. 무소속으로 나온 이 정근 후보가 한 10%대의 득표율을 많이 넘어선다고 한다면 저는 서병수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수표가 우리가 나눠질 수 있다. 예, 보수가 그 나눠질 지역에서. 수가 있기 네. 때문에요. 대구는 김부겸, 그리고 부산은 김영춘, 그리고 경남은 김두관. 삼김이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 영남 벨트를 끌고 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이제 인물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김영춘 당시 뭐 3선에서 4선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인데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부산시장까지 지날 정도이기 때문에 저 지역은 아마도 두 사람의 경쟁력보다는 무소속의 경쟁력이 얼마큼 더 있느냐라는 표가 부분들이 나눠지느냐, 안 나눠지느냐를 표가 나눠지냐 안 봐야 한다. 나눠지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좀 보고 부산 있습니다. 진갑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선거운동이 들어가기 직전만 해도 부산의 경합지라는 게 한 대여섯 곳 정도이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최근 이제 조사 나온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18개 지역 중에서 한 14곳 정도가 경합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차 범위 내로. 그 정도로 부산이 경합지가 늘었다. 그 이유는 수도권에서 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 이게 부산까지 상륙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막판에 또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어떤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부산은 원래 이제 벨트 선거거든요. 한쪽이 먹으면 싹 먹고 이런 어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산 선거가 주목이 되는데 저는 남구를 가장 주목합니다. 박재호, 이현주. 네. 왜냐하면 박재호 의원은 굉장히 지역 주민들과 생활 밀착형 이런 어떤 관계나 스킨십 사업들을 많이 했던 후보고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보수의 아이콘, 보수 진영의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신 스타죠. 분이기 때문에 또 전략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곳에 누가 이길지가 좀 관심이.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은 보통 인천에서는 이번에 수도권 바람을 타고 민주당이 약진할 거고 PK 지역에서는 과거보다는 의석수를 민주당이 좀 잃지 않겠느냐가 전반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그 분석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 예상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부산에서는 그다지 크게 연결이 기대한 만큼
그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한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지금 분석인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다른 지역보다도 김영춘, 서병수 이 두 분의 지역구 그게 부산 진구갑인데 이게 그 이분들이 상징성이 커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부산 지역의 PK 지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 그 정치인의 근간에 맞붙은 대표끼리 맞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도 하면 장수끼리 붙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산 진구 갑이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서병수 후보가 시장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뭐 작업들도 있고 근데 또 하필이면 지금 오거돈 시장이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뭐 이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부산의 시민들이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시장 간에 이게 비교가 되는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김영춘, 서병수 이 두 사람의 그 경쟁에 이번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지역구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조금 6대4 정도로 그 통합당 쪽이 더 우월하지 않겠나. 마지막 하나 유권자들이 말이죠. 무소속 출마하고 한 분들이 있는데 요즘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무소속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보수적 유권자인데 보수 후보자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아예 한쪽으로 몰아주는 성향들이 상당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 보수당 쪽이 조금 더 많이 차지하겠다. 지난번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게 뭐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구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막판까지 이 판세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봐도 민주당이 조금 더 높게 지지율이 나와요. 그런데 심판론은 또 역으로 또 높게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역시 조금 우세하거나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부산 지역의 일종의 이제 형질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판에 만약에 인물론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개입됐을 경우에는 선거 결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까지 합하면 18개 중에서 6개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몇 석을 잃을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부산에서만요? 생각하고 아니면 부산, 경남 다 해서? 부산, 경남 다 해서? 뭐 하게 되면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김해하고 양산까지 부산이 얘기되니까 18, 그중에 5석인가 민주당이죠? 자, 그럼 쉽게 여쭤볼게요. 박시영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요. 18석 중에 민주당이 5석인데 6석입니다. 보궐까지. 그렇군요. 6석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군요. 내일 지나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다. 교수님은 조금 이를 것 같다는 식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주요 승부처와 관심 지역구를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종로는 아무도 저희도 생각 못했고 제가 지금 생각나 종로 지역구는 왜 아무도 대선 주자들이 막 붙었는데 시간을 좀 전략해야죠. 토론 시간을. 종로는 실제로 보면은 18개 동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박진우 후보가 승리할 때는 10개 동에서 승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정세균 후보가 무려 2개 빼놓고 다 이겼습니다. 거기가 이제 평창동, 사직동만 뺏기고 나머지는 다 이겼는데 거기에 해화동이라든지 등등. 물론 이쪽에 숭인동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여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저는 끝나고 나서 과연 몇 % 차이로 이게 결정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론조사의 평판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98년도 6.4 지방선거 때 그 유명한 그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에 최병렬 후보하고 고건 후보가 붙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넉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때 뭐 압도적으로 뭐 고건 후보가 이긴다고 했는데 막상 딱 보니까 9.8%포인트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20% 차이가 난다. 양자 대결은 뭐 그렇게 큰 그렇게 차이가 안 큰 난다. 차이가 나기가 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일부 여론조사 보면 거의 2배 차이가 났어요. 두 배가 아니라 뭐 어떤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근데 때문에 저는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종로에서는 좀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포인트 이상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낙연과 한교안의 캐릭터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보수층이나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약간 품격 있는 정치, 안정감 이런 걸 꽤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선전을 하려면 지금 전반적으로 통합당의 선거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좋아야 시너지가 나는데 어쨌든 공천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명진 공천도 굉장히 후유증이 컸고 이런 문제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치고 나갈 힘이 동력이 있느냐라는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크지 않을 거다. 네, 자 강원 지역입니다. 종로는 심지어 저희 팀에서 밑그림도 준비를 안 했네요. 자, 강원 승부처입니다. 8석입니다. 관심은 단연 원주갑입니다. 네, 이광재 후보와 박정화 후보와의 대결. 또 여기서 얼마나 민주당이 이광재라는 잠룡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 질문 드릴까요? 네. 김성환 평론가. 네, 뭐 전 시너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광재 최근에- 때문에 다른 후보도 당선이 됩니까, 민주당?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광재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네. 강원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광재 지사가 뭐 지사 생활하고 그럴 때에도 대권 후보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강원 지역에서 공공연히 했었어요. 강원도민들 사이에서. 그 정도로 기대 심리가 있었고 최근에도 그 기대 심리가 완전히 사그러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주나 춘천에서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요. 강릉이나 지금 박빙으로 나오는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광재 지금 이제 강원 선대본부장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광재 후보가 다니면서 바람을 조금은 일으켜 준다면 민주당이 지금 목표로 3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석까지도 저는 좀 가능할 수도 저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석은 엄살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원주 갑 을은 두 군데입니다. 원주 갑하고 원주 을은 네. 오차 범위 내에서 격차 굉장히 큽니다. 양당의 후보 간의 격차가 나머지 6개, 강원도에 8개 지역이거든요. 나머지 6개 지역은 전부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다 경합지라는 얘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세석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한 거고 어떻게 더 보면 나올 수도 있다고요? 5석까지도 민주당은 내심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지난번에는 네. 한 석을 한 건졌습니다. 네. 지난번 총선에 민주당이. 그 원주 지역 이야기하셨는데 원주도 그렇고 신도시가 있는 곳이라 춘천도 새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거기에 김진태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정치적 존재감은 커졌는데 호감도가 줄어들었어요. 사실 이 여론조사 지금 나오는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김진태 후보가 지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많이 나왔죠. 저게 왜 그러냐면요. 선거구 획정 때문에 그래요. 춘천에서 네. 갑을로 나눠지면서 일부가 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 있는데요. 그 지역이 실은 김진태 후보가 강한 지역이 면단이 면단위가 쫓아 뺏겼군요. 뺏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네. 박빙이라고 그게 어떻게 이제 반영될까 또 그리고 허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그 김진태 후보와 경쟁했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네.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뭐 3등, 4등이 나올 정도로 네. 그건 이제 권성동 후보와 이제 당연히 경선을 했었으면 어땠었는가라는 세 사람 뭐 지금 나오는 뭐 권성동 후보가 강릉시장 컷오프되면서 무서워. 예, 그렇게 네.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이제 권성동 후보가 상당히 경쟁력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저렇게 사자 대결 구도 속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권성동 후보하고 민당 후보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민주당 봤는데요. 김경수 후보죠.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강릉이 7+1이었는데 4+4도 얘기하는 지금 우리 대표님 뭐 저쪽에서 5개를 가져가고 3개를 가져가고 강릉이 그만큼 그래서 저도 이번 전체적 의석수에서 강릉이 굉장히 나름대로 영향력을 네. 미칠 수 있는 지역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은 강원도의 특성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7+1, 7대 1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한석을 준 것도 아주 예외적으로 그 진보 세력이 가져간 거거든요. 네. 역대 뭐 강원도는 보수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네. 보수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몇 가지 요인이 겹쳤는데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는 공천 파동, 여기도 역시 공천 파동이다. 특히 강릉이 대표적인데요. 강릉은 지금 최명희 전 시장까지 합쳐가지고 보수 후보가 3사람이나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진보 후보가 1명인데 그 최명희 후보가 조금 처지기는 하지만 나머지 3명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수 후보가 2명만 됐어도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 되는 건데 3명이나 나와가지고 지금 난립을 했기 그 때문에 이런 말씀은 거다. 공천 잘못했다 이 말씀. 그렇죠. 그래서 공천 파동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원주시는 사실은 강원도 내에서 가장 큰 도시고 중심 도시이면서 동시에 여권 성향이 강한 도시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원주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다 여권이 그런 혁신 도시가 있는지.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이광재 전 그러니까 지사 후보의 개인적인 것, 능력, 뭐 역량 이거에 대한 판단 말고도 인물에 대한 판단 말고도 여건이 원래 원주에서는 좀 강하다. 네. 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조금 하여간 공천 문제와 네. 구도가 제가 하나만 짧게 합쳐가지고. 얘기하면 공천 예. 문제도 있고요. 접경지대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완화됐어요. 네. 강원도, 경기 북부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속초 고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좀 바라는. 왜냐하면 그래야 지역이 사니까요. 네. 이런 포켓 것들이 밸류죠. 종합적으로 똑같은, 좀 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오늘 김종인 대표가 코돌이가 대거 당선되면 이게 이제 탄돌이 아마 2004년도에 탄핵 때 그 반발로 국회에 입성한 당시 진보 진영 의원들을 우리 흔히 뭐 탄돌이라고 김종인 그때 위원장이 그 말씀하셨나요? 코돌이가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라 망한다. 방역 실패했다고 단정을 지었고 박형준 선대위원장도 대구 피해는 방역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지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좀- 방역을 실패했다는 겁니까? 정부입니까? 대구시장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듣고 넘어갈게요. 네. 김영준 교수님부터. 대구시장이 방역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근데 아니, 뭐 정부가 실패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박형준 그렇게 얘기를 위원장의 했겠죠. 이야기.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실은 마지막에 부동층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제가 얘기할 때 선거적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은 대립쟁점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합의쟁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 문제도 대립쟁점으로 가면 안 되고 합의쟁점으로 가야 되는 거와 네. 마찬가지로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사태 방역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함을 할수록 대립쟁점으로 가져가면 그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야당이 불리할 수밖에 그거 야당 없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합의쟁점으로 가야 될 부분을 대립쟁점으로 막판에 끄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네. 조금만 전략적으로 제가 조금 미스테이크 더, 수도 예, 있다라는 말씀 좀 덧붙일게요.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되는 사람들을 차단하지 못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뭐 사실 대구가 갑자기 그렇게 그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퍼져 나갔던 이유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그 코로나 방역 실패 혹은 그 정책 실패를 가지고 그 단기적으로 이걸 가지고 지금 여당과 경쟁을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전략적으로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멸하는 그런 그 간단하게 선택이다. 김성환 평론가 말씀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정부가 만약에 방역 실패하고 중국으로부터 유입하는 거 차단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왜 대구만 뚫렸습니까? 대구시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아니,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한국같이 얘기가 네. 커지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저는 방식으로 얘기를 끌고 가지 그렇게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논의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면 말씀. 그렇게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건 한도 끝도 그건 없다는 말씀을 그건 드리는 터무니없는 거고요. 주장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전 동의하는데요. 방역 실패 문제는 각이 안 써요. 선거의 의제로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끌고 가는 거고요. 네.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어쩔 수 없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50만 원씩 1인당 주겠다. 네. 근데 추경으로 안 하고 빚 안 내고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것도 역시 그것만으로는 이슈를 잡기 어렵기 때문인 네.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방역 실패 얘기를 또 꺼낸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 오늘 가면서 선거 바로 직전의 얘기를 지금 화두로 삼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자극을 해서
투표장으로 나오게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전략이 네, 있는 지금 거라고 사실-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자, 3분밖에 없습니까? 없어요. 비례정당의 마지막 죄송합니다. 네. 비례정당의 마지막 메시지 보면서 비례정당에 대한 전망까지 받아보고 저희가 55분쯤 마무리하고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은 범여권에 대한 견제를 호소하고 있고요. 더불어시민당은 이번에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선대위원장이 정의당에게 오늘 한마디 했어요. 정의당이 경고받아요. 그러니까 비례표가 정의당으로 자꾸 가는 거에 대한 견제 같습니다. 정의당은 그러니까 갑자기 만들어진 정당 아니다. 교섭단체 만들어달라는 거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는 오늘 국토종주 400km를 뛰었더군요. 오늘 마치고 공수처 막는다면 통합당과 손잡을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열린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이 한 말인데 이해찬 대표들한테 그동안 좀 세게 지적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지금 혼났는데 각자 당선 꿈 다- 여전하다. 네. 각자 다 전략적으로 멘트를 날린 겁니다.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찍는 분들이 소수 그 보수 정당 쪽으로 찍지 않고 다 옮겨오길 바라는 측면에서 여당 쪽을 때리는 거고요. 또 네. 이제 시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쪽으로 분산 안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찍은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네. 또 안철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통합당이 최근에 실망해서 막말 파문 때문에 갈 표가 없으니까 네. 그분들이 좀 합리적 보수가 국민의당을 좀 찍어달라는 메시지 네. 차원에서 통합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마무리 발언처럼 들어야겠는데 간단하게 김영준 교수님부터. 네. 비례정당 관련돼서는 저는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과정은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런 실망감을 굉장히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하튼 간에 저는 관심 있는 게 이겁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중에서 어느 정당이 더 득표를 많이 할까라는 부분들도 네. 관심이 있고요. 네. 하여튼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여하튼 다음 총선 때는 이러한 정말 괴물 같은 선거법은 빨리 개정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괴물 같은 선거법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거법을 가지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이런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더군다나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네.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저는 선거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거법을 틈새를 파고들려고 하는 꼼수가 등장하면서 꼼수 정치가 돼버렸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번 선거법 만든 것을 만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례 의석을 더 대폭 늘리더라도 선거법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위성정당이나 이런 방식으로 꼼수가 등장하는 것들은 아예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자막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일 저희 출구조사 결과는 6시에 나오지 않고 오후 6시 15분에 발표됩니다. 방송 3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자분들 투표하시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 저는 개표 방송에서 다시 뵙고 사사건건은 모레 이 시간에 총선 결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